야, 강지훈. 최말자가 주방으로 들어서며 쌓여있는 그릇 더미를 훑어봤습니다. 잔치가 끝난 지가 1시간이 넘었어. 네가 사람이야, 거북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양이 너무 많아서. 고아 출신 주제에 이 집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찰싹. 최말자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못했죠. 여보, 저 좀 도와줘. 소파에 드러누운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엄마한테 혼나는 건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피를 토하며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꾀병이라며 발길질을 했고 남편은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숨이 멈추기 직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를 찢는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대형 군용 헬기 2대가 마당 위로 내려앉았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원들은 남편의 얼굴을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고 시어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쐈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에게 천대받던 그 며느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며느리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헬기와 특공대가 들이닥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말자의 칠순 잔치가 끝난 저녁, 박민재의 저택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대형 냄비가 싱크대 양쪽으로 탑처럼 쌓여 있었고 손님 100여 명이 남기고 간 잔반이 검은 쓰레기 봉투 7개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강지우는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기름 범벅이 된 접시를 문질러 닦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상처 사이로 세제 거품이 스며들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입술을 깨문 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죠. 며칠째 이어진 고열에 이마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지훈의 왼쪽 쇄골 아래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지훈 자신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운 박민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화면 안에는 짧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보낸 사진이 떠 있었죠. 기다려. 이 집구석 정리되면 바로 나갈게. 오늘 밤 푹 쉬자. 응. 박민재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답장을 쳤습니다.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죠. 쿵쿵쿵.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최말자가 금빛 자수가 놓인 한복 저고리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싱크대에 아직 쌓여있는 그릇 더미를 훑어보는 최말자의 입꼬리가 아래로 쭉 내려갔습니다. 아, 강지훈. 네, 어머님. 잔치가 끝난 지가 1시간이 넘었어. 네가 사람이야, 거북이야? 뭘 이렇게 느려 터졌어? 죄송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최말자가 성큼 다가와 싱크대에 국그릇 하나를 집어들더니 안쪽 기름때를 손톱으로 벅벅 긁었습니다. 이게 설거지를 한 거야, 만 거야? 기름이 이렇게 덕지덕지. 최말자가 그 그릇을 지훈의 발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바닥 타일에 부딪혀 두 쪽으로 갈라졌죠. 어머님,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그래서? 그게 네 할 일이잖아. 고아 출신 주제에 이 집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지훈의 어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최말자가 주방 구석에 놓인 빨간 선물 상자를 발끝으로 톡 찼습니다. 이건 뭐야? 어머님 칠순 선물로 준비한 실크 스카프예요. 석 달 동안 모아서. 최말자가 상자를 열어 연보라색 스카프를 꺼내 들더니 택을 확인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야? 시장표지. 내 친구들 앞에서 이런 걸 선물이라고 내놓으라고? 창피해서 원. 어머님, 그래도 정성껏. 최말자가 스카프를 구겨서 바닥에 내던지더니 버선발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정성? 입에 발린 소리 집어치워. 고한연이 시집와서 집안 격을 떨어뜨리더니 선물까지 이 모양이야. 찰싹. 최말자의 손바닥이 지훈의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죠. 어머님, 닥쳐. 오늘 손님들이 뭘 했는지 알아? 국이 짜다, 전이 타다, 전부 네 때문이야. 내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졌어. 찰싹. 반대쪽 뺨까지 맞은 지훈이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여보, 저 좀 도와줘. 거실 소파에 박민재가 슬쩍 돌아보더니 코를 훌쩍이며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워. 엄마한테 혼나는 건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고. 나한테 기대지 마. 최말자가 주방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설거지 다 끝내고 마당 청소까지 싹 해놔. 내일 아침에 확인한다. 혼자 남은 지훈이 싱크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접시를 집어드는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 안에서 깨졌죠. 깨진 조각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눈앞이 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으려 뻗은 젖은 손이 스테인리스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지훈의 이마가 싱크대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주방 바닥 위로 쓰러진 지훈의 이마에서 피가 하얀 타일 위로 번져나갔죠. 입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쇄골 아래 흉터 부근에서 희미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 심어진 마이크로칩이 지훈의 급격한 생체 신호 변화를 감지하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로 긴급 신호를 쏘아 올리고 있었죠. 소란을 듣고 온 최말자가 주방 바닥에 널브러진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또 깨병이야? 일하기 싫으니까 또 이런 쇼를 하지? 최말자가 지훈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일어나. 네가 쓰러지면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 박민재가 외투를 집어들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 나간다. 그년 알아서 일어나겠지 뭐. 그래, 가봐라. 이년은 내가 처리할게. 지훈의 동공이 풀리고 숨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숨이 잦아든 지 정확히 10분 뒤 저택 바깥의 어둠을 가르며 귀를 찢는 굉음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두두두두두두.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박민재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뭐야 이 소리. 창문 너머로 시뻘건 탐조등 두 줄기가 마당을 훑쳤습니다. 대형 군용 헬기 2대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마당 위로 내려앉았고 장독대와 조경수들이 산산조각 났죠. 헬기 문이 열림과 동시에 검은 전투복에 자동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 10여 명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거실 통유리창이 폭음과 함께 박살나고 연막탄의 매캐한 연기 속에서 대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바닥에 엎드려. 뭐야? 누구야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대원 하나가 총 개머리판으로 박민재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박민재가 피를 뿜으며
바닥에 납작하게 엎어졌죠. 으악! 살려줘! 도망치던 최말자의 등에 테이저건 정극이 꽂혔습니다. 최말자가 온몸을 떨며 복도에 고꾸라졌습니다. 부대장이 주방으로 들어서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훈을 확인하자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코드 레드. 의료진 즉각 투입. 군의관들이 달려와 지훈의 목에 지혈대를 감고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지훈의 입과 코를 덮었고 대원들의 호의 속에 들것이 헬기를 향해 옮겨졌죠. 바닥에 엎드린 채 총구가 겨냥된 박민재가 고개를 비틀어 하늘로 떠오르는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한테 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최말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누구야? 우리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대원이 최말자의 입에 천을 물리며 내뱉었습니다. 조용히 해. 박민재와 최말자가 거실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점점 멀어지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을 태운 헬기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죠. 헬기가 떠난 직후 검은색 방탄밴 5대가 골목을 꽉 채우며 저택 앞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꽂은 강철그룹 특수보안요원 2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뛰어내렸습니다. 보안팀장이 현관 앞에서 특수부대 지휘관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철그룹 보안 1팀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수색 권한을 넘겨받겠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요원들이 집 안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재갈이 물린 박민재의 눈이 커졌죠. 박민재가 재갈 너머로 소리를 질렀지만 요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원 셋이 주방 옆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 벽면에 덧대어진 합판을 뜯어내자 그 뒤로 좁은 비밀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죠. 시멘트 벽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여러 겹 말라붙어 있었고 녹슨 쇠사슬 2줄이 벽에 박힌 쇠고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원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보셔야 합니다. 이건 감금 흔적입니다. 핏자국이 최소 수십 차례 이상 겹쳐 있습니다. 팀장이 창고 안을 들여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부 촬영해. 한치도 빠뜨리지 마. 같은 시각 다른 요원들이 주방 쓰레기통을 뒤집어 찢어진 가계부 조각들을 건져냈습니다. 구겨지고 찢긴 종이들을 맞춰보니 박민재가 지훈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 4곳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것도 확보했습니다. 명의 도용 대출 정황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압수된 박민재의 휴대폰을 기술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바로 풀어. 기술 요원이 노트북에 휴대폰을 연결하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스피커에서 박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보험금이 5억이야. 그년 죽으면 반반 나누는 거다. 알겠지?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약은 내가 구했어. 조금씩 음식에 타면 돼. 한 달이면 끝나. 좋아. 자연사로 처리되게 깔끔하게 해. 병원 갈 일 없게 아예 밖에 못 나가게 가둬놓을 테니까. 팀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살인모의 녹음 파일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때 저택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그룹의 긴급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 6대와 검찰 특수부 진압 차량 2대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죠.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검사가 차에서 내려보안 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철그룹 보안팀에서 통보받고 왔습니다. 증거물은 어디 있습니까? 팀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와 휴대폰 복구 데이터가 담긴 USB를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살인모의 녹음 파일, 명예 도용 대출 내역, 감금 및 학대 증거 사진 전부 여기 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현장에서 바로 갑니다. 긴급 체포 영장, 전 재산 동결 영장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어와 박민재의 재갈을 풀었습니다. 박민재가 숨을 몰아쉬며 악을 썼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변호사 불러. 당장 변호사 불러달라고. 검사가 박민재 앞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재, 살인교사, 명예도용, 감금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살인교사?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당신 목소리로 된 녹음 파일이 있어요. 보험금 5억, 약을 음식에 타라. 다 당신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수사관들이 안방으로 이동해 최말자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빛으로 번쩍이는 골드바 수십 개와 돈다발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이거 전부 얼마짜리입니까? 수십억은 됩니다. 전액 범죄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압수합니다. 최말자가 재갈이 풀리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손대지 마. 손대면 가만 안 둬. 수사관이 최말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골드바를 압수 박스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전부 동결 대상입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포함해서 일체 거래가 정지됩니다. 안 돼. 그건 내 재산이야. 내 아들이 뭘 어쨌다고. 최말자가 수사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경찰이 최말자의 손을 떼어내고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출국장에서는 큰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박민재의 내연녀가 잠복 경찰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사기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놓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 왜 이래요? 내연녀가 발버둥을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두 손목을 감쌌습니다. 저택 현관 밖으로 수갑이 채워진 박민재와 최말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요란한 소동에 몰려 나온 동네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죠. 어머, 저거 최말자 아줌마 아니야? 맨날 동네방네 잘난 척하더니 수갑을 차고 나오네. 아들도 같이 잡혀가. 쯧쯧. 그러게 며느리를 사람 취급을 해야지. 주민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박민재와 최말자가 창문에 쇠창살이 박힌 검찰청 호송 차량 뒷좌석에 거칠게 실렸습니다. 호송차 뒷좌석에 내던져진 박민재의 눈에 차량 내부 모니터 옆에 스크랩된 신문 기사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강철그룹 강만호 회장, 비공개 가족과 함께한 모습 포착이라는 제목 아래 강만호 회장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흐릿하지만 그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박민재의 눈동자가 사진 속 여자의 얼굴 위에 고정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호송차 안을 찢어지게 울리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훈이야? 강철그룹 회장이랑?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호송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사관들이 저택 전체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두르고 대문을 쇠사슬로 봉쇄했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는 지훈이 흘린 핏자국만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강철그룹 본사 건물 옥상에 헬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지하 7층 비밀 VIP 병동으로 통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 수십 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죠. 환자 상태 보고 의식 없음. 두부 외상의 내장 출혈 의심됩니다.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 즉시 준비해 수혈용 혈액 전량 확보하고 외과팀 전원 대기시켜. 지훈이 실린 이동식 침대가 복도를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병동 전체에 빨간 경보등이 돌아가며 적색 경보가 울려 퍼졌죠. 수술실 외부 통제 구역에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명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방위산업체 강철그룹의 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강만호 회장의 손에는 피가 묻은 연보라색 스카프가 쥐어져 있었죠. 지훈아, 아버지가 늦었다. 이 아비가 너무 늦었어. 강만호 회장이 스카프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호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셔서 쉬시는 게. 쉬라고? 내 딸이 저 안에서 피를 쏟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 여기서 기다린다. 끝날 때까지. 회장님, 옥체가 편찮으신데 이러시면. 됐어. 한마디만 더 하면 너도 나가. 경호실장이 입을 다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강만호 회장에게 지훈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습니다. 32년 전 강철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벌어졌을 때 갓 태어난 지훈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이 있었죠. 강만호 회장은 갓난아기였던 지훈을 보육원에 맡겨 신분을 완전히 지운 뒤 멀리서 그림자처럼 딸의 성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훈의 쇄골 아래에 이식된 마이크로칩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강만호 회장이 직접 심어둔 생명줄이었죠.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 지 10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경호원이 내민 물컵도 담요도 전부 뿌리쳤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회장님, 늑골 4곳이 부러져 있었고 장기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똑바로 말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집도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만이 뭐야? 말을 해. 몸 곳곳에서 수십 개의 오래된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등, 팔뚝, 허벅지, 갈비뼈 주변까지 최소 서너 해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입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호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너 해라고? 내 딸이 서너 해를 그 꼴로 맞고 살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영양 상태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장기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강만호 회장이 스카프를 얼굴에 묻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마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내가 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어. 이 못난 아비가. 그때 병동 복도 끝에서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33살의 강철그룹 최연소 수석 법무팀장 정태현이었습니다. 태연은 유학 시절 지훈과 함께 공부했고 그때부터 지훈을 남몰래 흠모해 온 사람이었죠. 태연이 강만호 회장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 정태현입니다. 긴급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그놈 이름이 박민재라고 했지? 네.
우리 그룹 하청업체 대표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서 있었죠. 내 딸을 그 꼴로 만든 놈이 내 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태연이 서류 가방에서 분류된 서류 묶음을 꺼내 펼쳤습니다. 박민재가 하청업체 대표 직위를 악용해서 우리 그룹의 군사 기밀을 경쟁사 성진전공에 빼돌렸습니다. 기밀 유출 경로, 비자금 흐름, 성진전공 측 접선 기록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군사 기밀까지? 강만호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네. 거액의 비자금도 챙겼습니다. 우리 그룹 하청 물량을 빼돌려서 성진전공에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이놈이 내 딸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내 회사까지 통째로 팔아먹었단 소리야. 그렇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휠체어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죠. 태연아. 네, 회장님. 박민재 일가는 물론이고 성진전공 관련자 전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라. 숨쉴 구멍 하나 남기지 마.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성진전공 측에 잠입시킨 요원들을 통해 박민재의 미락 루트와 자금 세탁 경로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도주할 곳도 없고 숨길 돈도 없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하나 더. 강만호 회장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의 법적 보호자이자 강철그룹 임시 총괄 대행. 네가 맡아라. 오늘부로 모든 권한을 너한테 넘긴다. 태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 자리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너밖에 없어. 유학 시절부터 지훈이 곁을 지켜온 건 너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다. 태연이 입술을 꽉 다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권 위임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허리를 깊이 숙였죠.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훈이도 강철그룹도. 태연은 무균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지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감긴 붕대, 얼굴 곳곳에 멍 자국, 가느다란 호흡. 태연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굳게 쥔 주먹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죠. 지훈아,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태연이 몸을 돌려 경호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2층에 개미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출입허가 없이 다가오는 자는 누구든 그 자리에서 제압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태연이 전화기를 들어 법무팀으로 연결했습니다. 법무팀 전원 비상 소집이다. 박민재 회사 관련 민형사 소송 전부 오늘 밤 안으로 접수한다. 계약 파기, 횡령, 기밀 유출, 명예 도용, 전부 동시에 간다. 한 건이라도 빠뜨리는 놈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전화를 끊은 태연이 다시 유리창 너머의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깨어나면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게 해줄게. 그때까지 내가 판을 전부 깔아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병동박 주차장에서 강철그룹 로고가 박힌 검은색 밴 수십 대가 일제히 엔진을 걸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시내를 향해 쏟아져 나갔죠. 강만호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피 묻은 스카프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눈 뜨거라. 네가 직접 그놈들 목줄을 쥐어야 한다. 아버지가 그 길을 전부 깔아놓을 테니.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 울리던 병실에서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코에 꽂힌 산소관이 숨을 막는 것만 같았죠. 여기가 어디야? 지훈이 몸을 일으키려다 온몸을 감싼 붕대에 짓눌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사방을 훑었죠. 낯선 천장, 낯선 기계, 낯선 냄새. 시어머니의 발길질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안 돼. 오지 마. 제발. 지훈이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바늘이 빠진 자리에서 피가 솟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병실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 2명이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내던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마. 화분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이 깨진 화분 조각을 움켜쥐고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온몸을 떨었죠. 간호사들이 어쩔 줄 몰라 뒷걸음질 치는 순간 소란을 듣고 복도에서 뛰어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태현이었습니다. 태연이 간호사들을 손짓으로 물리치고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화분 조각을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너 누구야? 오지 말라고. 나야. 태연이. 기억 안 나? 지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태연이 한 발짝 더 다가왔죠. 런던에서 같이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던 태연이. 네가 맨날 커피 사오라고 시켜 먹던 그 태연이야.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화분 조각을 쥔 손끝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죠. 태연이? 그래. 나야.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 태연이 지훈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화분 조각을 쥔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천천히 감싸 안았죠. 지훈의 손가락에서 힘이 완전히 풀리며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연아,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넌 쓰러졌어. 그리고 내가 데려왔어.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라고 나 돌아가야 해. 안 그러면 또 맞아. 태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를 악물며 간신히 감정을 누른 태연이 지훈의 어깨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죠. 지훈아, 넌 다시는 그 집에 안 가. 2번 다시. 무슨 소리야? 내가 안 돌아가면 민재가. 그놈은 지금 구치소에 있어. 시어머니도 같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치소? 왜? 태연이 벽면에 대형 스크린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구치소 접견실의 실시간 화면이 떠올랐죠. 쇠창살 안쪽에 수의를 입은 박민재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년이 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 쳐넣은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년을 죽여버린다. 찢어 죽여. 박민재가 접견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광기 어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태연이 리모컨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박민재와 내연녀가 찍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뭐야? 박민재가 내연녀와 함께 너를 독살하려고 모의한 증거야. 지훈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독살? 태연이 태블릿을 꺼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가 약을 구했어. 조금씩 내 음식에 타서 자연사처럼 꾸미려고 했지. 목적은 내 이름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5억. 둘이서 반반 나누기로 한 녹음 파일도 있어. 5억 보험금. 지훈의 눈동자가 텅 비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줘.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잖아. 같이 살던 사람이잖아. 지훈아, 5년이야. 5년을 참고 살았어. 맞아도 참고, 굶어도 참고, 쇠사슬에 묶여도 참았단 말이야. 그런데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지훈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태연이 지훈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챘죠. 그만해. 이러면 안 돼. 나, 놓으라고. 정신 차려, 강지훈. 태연이 지훈의 두 손목을 꽉 움켜쥐며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끝이야. 그놈들이 웃어. 네가 바닥에서 울고 있으면 그놈들이 이기는 거라고. 지훈의 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너 누구야, 지훈아? 런던에서 교수 3명 앞에 서서 한치도 안 밀리고 당당하게 논문 발표하던 그 강지훈이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다닐 사람이야?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일어나. 이제 네가 심판할 차례야. 태연이 지훈을 침대에 앉히고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전 재산이 동결된 최말자가 민재보석금이랑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불법 사채업자들한테 거억을 빌렸어. 사채업자한테? 그래. 이자가 열흘에 5할이야. 민재 회사가 무너지면 갚을 능력이 사라지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던 손끝이 서서히 멈췄죠. 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너의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 나는 고아인데 무슨. 넌 고아가 아니야. 강철그룹 강만호 회장이 내 친아버지야. 너를 지키려고 어릴 때 신분을 숨긴 거야.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강철그룹 회장이 내 아버지? 그래. 내 쇄골 아래 흉터 기억나? 아버지가 너한테 심어둔 생체 신호장치야. 네가 쓰러진 순간 신호가 발신돼서 우리가 널 구한 거야. 지훈이 무의식적으로 쇄골 아래 흉터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동안 정체를 몰랐던 그 작은 흉터가 자신의 목숨을 살린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밤이 깊어지도록 태연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슬픔이 한 겹씩 벗겨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채워갔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바닥을 딛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죠. 태연아. 응. 강철그룹 핵심 임원진을 이 병실로 소집해줘. 지금 당장.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며느리 강지훈은 사라져 있었죠. 대신 재벌가 후계자의 서늘한 카리스마가 병실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알겠어. 바로 연락한다. 1시간 뒤 회의 테이블로 변한 병실에서 지훈이 임원들을 앞에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재 회사 지분을 전부 사들여.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통째로 삼켜. 그리고 하청 계약은 오늘자로 즉각 파기해.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지만 지훈의 눈빛 앞에서 아무도 이 일을 달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사흘 안에 끝내.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태연이 태블릿으로 각 부서에 실시간 명령을 하달하며 지훈의 지시를 오차없이 실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빠져나간 뒤 지훈이 병실 한쪽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멍투성이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죠. 지훈이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사각. 길고 엉킨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짧고 단정하게 잘린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거울 속 자신을 노려봤죠.
강지훈, 오늘부터 네가 죽인다. 병실 문이 열리고 디자이너들이 가져온 최고급 맞춤 정장과 구두가 지훈의 앞에 놓였습니다. 병원복을 벗어 던지고 정장을 차려입은 지훈이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철그룹의 총괄 본부장 강지훈이었죠. 지훈의 각성 한 달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강철그룹의 글로벌 비전 선포식 겸 새로운 총괄 본부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연회장 입구부터 복도까지 빼곡하게 늘어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선 지훈은 한 달 전 병실 바닥에서 화분 조각을 움켜쥐고 떨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눈빛.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강철그룹의 총괄 본부장직을 맡게 된 강지훈입니다. 앞으로 이 그룹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단호한 인사에 연회장이 박수로 뒤흔들렸죠. 하지만 이 자리에는 지훈이 직접 안배한 특별 초대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 빚으로 간신히 보석으로 풀려난 박민재의 주요 채권자들, 그리고 배신당한 내연녀까지 전부 지정석에 배치되어 있었죠.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왜 초대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여관방. 곰팡이 핀 벽지가 들뜬 좁은 방 안에서 박민재와 최말자가 낡은 TV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마련해준 이 방이 전 재산이 동결된 두 사람에게 남은 전부였죠. TV 화면에 호텔 연회장의 중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단상 위에 선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박민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거 봐요. 저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디 봐. 최말자가 TV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 총괄 본부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히는 순간 최말자의 입이 떡 벌어졌죠. 전현희 지훈이? 강철그룹 총괄 본부장이 지훈이라고요.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던 그년이. 박민재가 TV 앞으로 기어가 화면에 코를 박듯 들이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고아라며. 부모도 없다며. 최말자의 얼굴이 백지장보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리며 중얼거렸죠. 그럼 내가 때린 년이 강철그룹 회장 딸이었다고? 내가 발로 차고 뺨을 때린 년이?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가서 빌어야 해요. 살려달라고 빌어야 한다고요. 박민재가 벌떡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말자도 허둥지둥 뒤를 따랐죠. 30분 뒤 호텔 로비. 땀에 젖은 추리닝 차림의 박민재가 로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죠. 비키라고. 내 아내야. 지훈이는 내 아내란 말이야. 입장이 불가합니다. 물러나십시오. 제발. 지훈아. 나야. 민재야. 나 좀 봐줘. 한 번만 봐줘. 박민재가 경호원들 사이로 무릎을 꿇고 로비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살려줘. 소란을 듣고 연회장 안에서 지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로비로 쏠렸죠. 지훈이 로비 바닥에 엎드린 박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늘한 눈빛이 박민재의 정수리 위에 꽂혔죠. 민재야, 고개 들어봐. 박민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훈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시끄러워. 엄마한테 혼나는 건 네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했었지? 그때는 내가 몰라서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몰라서 그런 거야? 박민재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습니다. 보험금 5억. 반반 나누자. 약을 음식에 타라. 다 네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건 그년이 시킨 거야. 나는 아니야. 지훈이 턱짓을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둘이 박민재의 양팔을 잡아 번쩍 들어올린 뒤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끌어내. 지훈아, 제발 한 번만. 박민재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이미 돌아서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재 회사의 횡령 장부, 성진전공과의 불법 거래 내역이 수치와 계좌번호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됐죠. 객석에 앉아있던 채권자들과 투자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투자금이 전부 빼돌려진 겁니까? 사기야 이건. 박민재 이 사기꾼. 지훈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철그룹은 오늘자로 박민재 회사와의 모든 하청 계약을 파기합니다. 동시에 해당 업체는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채권자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로비로 뛰쳐나갔죠. 바닥에 널브러진 박민재에게 달려든 채권자 셋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집단 소송 들어간다. 가진 거 전부 털어. 혼란 속에서 내연녀가 핸드백을 움켜쥐고 비상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는 이미 잠복 경찰 2명이 서 있었죠. 사기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놓으세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내연녀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여관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호텔 앞을 서성이던 최말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최말자, 아들 회사 부도 났다며? 빌린 돈 어떻게 할 거야? 1시간 안에 여관방으로 와. 안 오면 알지? 전화 너머 사채업자의 목소리에 최말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관방 문이 도끼에 찍혀 박살났습니다. 사채업자 셋이 밀고 들어와 최말자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어냈죠. 아이고, 살려줘. 제발.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 이 할망구야. 사채업자들이 최말자의 손가락에 끼어있던 금반지와 귀걸이를 뜯어내고 남은 가방까지 뒤집어 털었습니다. 마지막 폐물마저 빼앗긴 최말자를 사채업자들이 빈민가 쓰레기장 한가운데에 내던졌죠. 다음에 또 빈손이면 그때는 손가락이야. 쓰레기 더미 위에 널브러진 최말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 시각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지훈이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하나에는 채권자들에게 짓밟히는 박민재가, 다른 화면에는 쓰레기장에서 오열하는 최말자가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죠. 지훈이 모니터를 바라보는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 떨리지 않았죠. 뒤에서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끝났어. 전부. 태연이 잔 하나를 지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 지훈아. 지훈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잔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죠. 아직 안 끝났어. 뭐가 더 남은 건데? 나를 지켜준 사람한테 아직 인사를 못했잖아. 지훈이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태연의 넥타이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태연의 눈이 커졌죠. 지훈아, 고마워. 진심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5년의 고통을 씻어내듯 길고 깊은 입맞춤이 이어졌죠. 다음 날 아침 경제지 일면에는 박민재 회사의 파산과 일가의 철저한 몰락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지우는 강철그룹 회장실 상석에 앉아 신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몰락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전국 수배범으로 전락한 박민재는 서울 외곽 폐공장 지하의 하수구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이 취소된 뒤 도주한 박민재의 몰골은 처참했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덮었고 찢어진 점퍼에서 악취가 풍겼습니다. 하수구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곰팡이 핀 빵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강지훈 그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박민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박민재가 바닥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비닐봉지 아래 녹슨 캔 사이에서 손바닥만 한 검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죠. 성진전공 측 요원이 만약을 대비해 건네줬던 대포폰이었습니다. 박민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박민재.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살아있었나? 뭘 원하지? 강철그룹. 그년을 끝내고 싶어. 방법을 줘. 끝내겠다고? 어떻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해. 나 죽어도 상관없어. 그년만 끝나면 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미있군. 마침 우리도 강철그룹 때문에 목줄이 조여오고 있었어. 좋아. 쓸만한 게 하나 있긴 하지. 뭔데? 코엑스에서 강철그룹 신기술 발표회가 열려. 수천 명이 모이지. 거기서 한 방에 끝내는 거야. 박민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직접 들어가. 조명 기사로 위장시켜 줄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준비해 줄게. 좋아. 하겠어. 단 한 가지 조건이야. 넌 일회용이야. 살아서 나올 생각은 버려. 박민재가 하수구 벽에 머리를 기대며 씩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저승에서 그년 얼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며칠 뒤 성진전공 측 요원이 폐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가방 안에는 고성능 폭약과 데드맨 스위치가 들어 있었죠. 이게 데드맨 스위치야.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폭탄이 터져. 손을 놓으면 터진다? 그래. 네가 죽으면 손에서 빠지겠지. 그러면 같이 끝나는 거야. 간단하지? 박민재가 스위치를 손에 쥐어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죠. 김한용 소형 폭탄도 줄 테니까 무대 주변에 미리 설치해. 진짜 폭탄은 무대 아래 배선망에 넣어. 알겠지? 알겠어. 요원이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실패하면 너만 죽는 거야. 우린 모르는 일이니까. 코엑스 대형 전시장. 강철그룹의 차세대 드론 요격 시스템 발표회 당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고 입구부터 강철그룹의 최신 기술 전시물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조명 기사 명찰을 목에 건 박민재가 2층 메인 방송 통제실로 올라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보안 요원에게 내밀자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됐죠. 통제실 안에는 직원 2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뒤에서 다가가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다른 한 명의 머리를 모니터에 내리찍었습니다. 두 직원이 바닥에 쓰러지자 박민재가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입에 천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폭약을 꺼내 무대와 연결된 배선망에 설치하기 시작했죠. 손끝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선을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김한용은 무대 주변 4곳, 메이는 배선망 안쪽, 박민재가 중얼거리며 폭탄 설치를 마쳤습니다. 폭탄 조끼를 몸에 두르고 데드맨 스위치를 오른손에 꽉 쥐었죠.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진 무대 위로 지훈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검은 슈트를 입은 지훈이 수천 명의 박수 속에서 단상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재의 입꼬리가 찢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왔네. 드디어 왔어. 지훈이 단상 중앙에 전시된 핵심 드론의 전원 버튼에 손을 뻗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퍽! 전시장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관람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뭐야? 무슨 일이야? 정전이에요? 메인 스크린이 해킹당하며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2층 통제실에서 온몸에 폭탄 조끼를 두르고 데드맨 스위치를 손에 쥔 박민재의 얼굴이 거대한 스크린 가득 비쳤죠. 동시에 전시장의 모든 출입문이 쇠로 된 이중 셔터로 봉쇄됐습니다. 쿵, 쿵, 쿵. 셔터가 내려앉는 묵직한 소리에 전시장이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재가 통제실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강지훈. 무대 위에 지훈이 고개를 들어 2층 통제실 유리창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민재의 얼굴이 스크린 불빛에 비쳐 보였죠. 민재, 놀랐어? 내가 여기 올 줄 몰랐지? 나를 하수구에서 쥐처럼 기어다니게 해놓고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뭘 하긴. 같이 죽자는 거지. 박민재가 오른손에 스위치를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이거 보여? 데드맨 스위치야. 내 손에서 이게 빠지는 순간 이 건물 전체가 날아가. 무대 아래에도 무대 주변에도 전부 심어뒀어. 도망칠 생각은 마. 전시장 안이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닫힌 셔터를 주먹으로 치며 아우성쳤죠. 문 열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VIP 대기실에 있던 태연이 권총을 빼들고 무대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층 유리창 너머의 박민재가 스위치를 든 손을 흔들며 소리쳤죠. 한 발짝만 더 와봐. 바로 놓는다. 태연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권총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만 수천 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죠. 박민재가 마이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뱉었습니다. 강지훈, 무릎 꿇어. 여기 수천 명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내가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지훈의 입술이 꽉 다물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안 해? 그럼 이거 먼저 맛 좀 볼까? 박민재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펑! 무대 오른쪽 김한용 소형 폭탄 하나가 터지며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대 위에 지훈을 향해 거대한 철골이 쏟아지는 순간 태연이 몸을 날렸죠. 지훈아. 태연이 지훈을 감싸 안은 채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쾅! 쏟아진 철골 잔해가 태연의 등과 어깨를 덮쳤습니다. 태연의 입에서 피가 튀어나왔죠. 태연아. 지훈이 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살아야 해. 태연의 셔츠가 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극도의 충격으로 흔들렸죠. 하지만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2층 통제실에 박민재를 올려다보는 지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였죠. 지훈이 드레스 자락을 찢어내고 단상 아래 파손된 메인 폭탄 제어판을 향해 기어 들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는 태연이 이를 악물고 무대 중앙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2층 통제실을 향해 소리쳤죠. 야, 박민재. 네가 그렇게 찌질한 놈인 줄은 알았지만 폭탄까지 매달고 와야 겨우 목소리가 나오냐? 여자한테 얻어터지고 하수구에서 쥐랑 같이 자더니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만. 닥쳐. 정태연. 박민재가 유리창 쪽으로 바짝 다가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태연의 도발에 시선이 완전히 무대 위로 고정됐죠. 지훈이 어둠 속 단상 아래에서 폭탄 제어판의 뚜껑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단상 아래에서 지훈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폭탄 제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 다발과 폭약 뇌관, 그리고 통제실과 연결된 데드맨 스위치 수신기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과거 강철그룹 후계자 시절 받았던 특수훈련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폭발물 구조, 기폭장치, 전파 수신 차단, 먼지 쌓인 기억의 서랍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초록색은 함정, 빨간색이 전원 라인, 수신기부터 끊어야 해. 지훈이 머리핀을 빼 날카로운 끝으로 제어판 외장을 뜯어냈습니다. 안쪽에는 초록색과 빨간색 전선이 교차되어 있었죠. 초록색 선 3줄이 빨간색 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초록색을 건드리면 즉발, 빨간색만 끊으면 되는데 수신기가 살아있으면 소용없어. 지훈이 손목에 두꺼운 금속 시계를 풀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취임 선물로 준 시계였죠. 지훈이 시계 뒷면을 바닥에 내리쳐 금속판을 분리해냈습니다. 이걸 수신기 회로 사이에 넣으면 전파 교란이 생겨. 몇 초라도 시간을 벌 수 있어. 지훈이 금속판을 수신기 회로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직. 금속 스파크가 튀며 수신기의 빨간 불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죠. 무대 위에서는 태연이 피를 흘리면서도 박민재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야, 박민재. 네가 왜 망한 줄 알아? 머리가 나빠서야. 지훈이한테 당하고도 뭐가 잘못된 줄 모르는 그 멍청한 대가리 때문이라고.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놓는다. 놓아봐. 놓을 수 있으면 놓아보라고. 니도 같이 죽는 건데 손이 떨려서 못 놓겠지? 비겁한 놈. 이 자식이. 박민재가 이를 갈며 통제실 유리창에 이마를 박듯 들이밀었습니다. 태연의 도발에 이성이 완전히 날아간 박민재의 눈에는 무대 위 태연만 보였죠. 그 틈을 노렸습니다. 전시장 천장의 유리돔 위로 경찰 특공대 저격수 2명이 엎드려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격수의 십자선이 박민재의 오른쪽 손목 위에 정확히 고정됐죠. 타겟 확인. 손목의 조준 완료. 대기. 신호를 기다려. 단상 아래에서 지훈이 수신기의 깜빡임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교란 시작됐어. 지금이야. 지훈이 단상 틈새로 손을 내밀어 무대 위 태연을 향해 3번 두드렸습니다. 태연이 그 신호를 알아챘죠. 태연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탕. 천장 유리돔을 뚫고 날아간 총탄이 통제실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며 박민재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으아악. 박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잘려나간 손에서 데드맨 스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딸깍. 스위치의 압력이 해제되며 기폭 신호가 폭탄으로 송출됐습니다. 전시장 안에 수천 명이 숨을 멈춘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훈이 설치해둔 금속판의 전파 교란 때문에
기폭 신호가 뇌간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신호가 수신기를 통과하는데 치명적인 몇 초의 지연이 생긴 거였죠. 지금이야. 지훈이 머리핀 끝을 빨간색 전원선에 갖다 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초록색 함정 선과의 간격이 손톱 한 장 차이도 되지 않았죠. 떨리면 안 돼. 떨리면 끝이야. 지훈이 이를 악물고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멈추는 순간 머리핀 끝이 빨간색 선을 정확히 걸어 잡아당겼습니다. 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전원선이 끊어졌습니다. 폭탄 타이머의 빨간 숫자가 0.3을 찍은 채 멈췄죠. 수신기의 불빛이 꺼지고 기폭 장치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지훈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상 아래 먼지투성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해냈어, 해냈어. 2층 통제실에서는 특수대원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바닥에 엎드려. 피를 쏟으며 바닥에 쓰러진 박민재의 뒷덜미를 대원의 군하가 짓밟았습니다. 죽여줘. 닥치고 가만히 있어. 대원이 박민재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전시장 안에 숨을 죽이고 있던 수천 명의 인파가 폭발이 멈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기저기서 안도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어. 살았다고. 세상에. 단상 아래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어나온 지훈이 무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철골 잔해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태연이 보였죠. 태연아. 지훈이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르고 기어가 태연의 머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태연아, 눈 떠. 제발. 태연이 피투성이 얼굴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해체했어? 응. 해냈어. 다 끝났어. 그러니까 눈 감지 마. 알겠지? 다행이다. 네가 살아서. 태연의 눈이 스르르 감기려 했습니다. 지훈이 태연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쳤죠. 정태연, 눈 감지 마.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들려? 태연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안 가, 어디도 안 가. 셔터가 열리고 구급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들것에 실려가는 태연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같이 타요. 제가 안 놓을 겁니다. 구급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태연의 손을 꽉 쥔 채 구급차에 올랐죠.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태연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나 지켜줘서. 이번엔 내가 지킬게. 테러 사건 발생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법정 곳곳에서 번쩍였고 법정 밖 복도에는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증인석에 선 지훈은 검은 정장 차림에 강철그룹 대표 명패를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민재와 눈이 마주쳤죠.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박민재의 오른쪽 손목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반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재에 대한 최종 구형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민재는 아내에 대한 상습 폭행 및 감금,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교사, 군사 기밀 유출, 가리고 수천 명의 목숨을 위협한 폭탄 테러 미수까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한계를 넘어선 자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공범인 성진전공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테러 지원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민재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죠. 사형? 무기징역? 말도 안 돼. 나는 그년한테 속은 거라고. 강지훈이 먼저 나를 망하게 했잖아.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라고? 내가 왜? 저 여자가 뭔데? 고아 출신이 재벌 딸인 척하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지훈이 증인석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박민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었죠. 민재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고아였으면 때려도 되는 거야? 내가 재벌 딸이 아니었으면 죽여도 되는 거야? 박민재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너는 5년 동안 나를 때리고 가두고 굶기고 죽이려고까지 했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나는 사람이야. 너한테 맞아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나는 너한테 복수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없게 하려고 돌아온 거야.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성진전공 관련자 3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박민재가 발악하며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이건 불공평해. 강지훈, 너 두고 보자. 두고 봐. 끌어내. 법정 경위 둘이 박민재의 양팔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갔죠. 박민재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청석 뒷자리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어요. 사채업자들에게 폭행당해 휠체어를 타고 참관하던 최말자가 아들의 무기징역 선고를 듣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고꾸라진 거였죠. 최말자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의료진 불러. 법원 의무실로 실려간 최말자는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며느리를 발로 걷어차던 그 다리로는 다시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게 된 거였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은 쇠사슬로 봉쇄되어 있던 과거 시댁 저택을 찾았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바람에 펄럭이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저택을 올려다봤죠.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대한 집게가 저택의 지붕을 물어뜯기 시작했죠.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고 먼지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때리고 굶겼던 그 집이 조각조각 부서져 나가는 모습을 지훈은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1년 뒤 철거된 저택 자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강철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어진 이 센터의 이름은 다시 봄이었죠. 개관식 당일 센터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축하객이 모였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한 태연이 지훈의 옆에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을 맞이했죠. 태연의 어깨에는 아직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지훈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센터가 문을 여는 이 순간 저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꼬리는 활짝 올라가 있었죠.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난 해질녘이었습니다. 태연이 지훈의 손을 잡고 센터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갈 데가 있어. 어디? 가면 알아. 태연이 지훈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과거 시댁 마당의 중심부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했던 바로 그 자리, 지훈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바로 그곳에 지금은 작은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죠. 붉은 노을이 정원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태연이 대답 대신 지훈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태연아, 지훈아, 내가 너를 처음 본 건 런던 도서관이었어. 네가 커피를 쏟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웃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도 내 곁에 있을게. 평생 네가 허락해준다면. 지훈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 바보야, 허락이 아니라 명령이야. 평생 내 곁에 있어. 태연이 웃으며 지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붉은 노을 아래서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았죠. 이듬해 봄 강철그룹 본사 최상층 야외 정원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원 한가운데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아버지 강만호 회장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죠. 휠체어를 탄 강만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거짓말. 지훈이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내가 널 포기하면 이 세상에 누가 널 지키겠니?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지훈아. 강만호 회장이 지훈의 손을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태연아, 내 딸 부탁한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회장님. 목숨은 됐고 행복하게 해줘. 그게 전부야. 축포가 터지고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재계 인사 수백 명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이 입맞춤을 나눴죠. 식장 앞마당에는 최신형 블랙호크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지훈이 태연의 손을 잡고 헬기에 올라탔죠. 웨딩카가 헬기라니. 너무 오버 아니야? 시작이 헬기였으니까 끝도 헬기로 해야지. 지훈이 웃으며 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는 들것에 실려서 탔는데 오늘은 내 발로 타니까 기분이 다르네. 앞으로는 맨날 이렇게 타자. 내 옆에서. 헬기가 웅장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지훈이 창밖으로 작아지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연아, 응,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같은 시각,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 콘크리트 벽 사이로 쥐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녹슨 배식판 위에는 식은 밥 한 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독방 구석에 웅크린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두두두두두. 헬기 소리였습니다. 박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붕대가 감긴 오른쪽 손목이 허공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지훈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비참한 절규가 독방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복도 천장에 서늘한 CCTV 렌즈가 그 모습을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죠. 맑은 봄 하늘을 가로지르는 헬기 안에서 지훈이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볕이 지훈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죠. 더 이상 아무도 지훈의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지훈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폭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세월 속에서도 지우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죠. 쓰러진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지우는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또 참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주변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강지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소감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